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산자락을 타고 굽어진 2번 국도 끝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스 노선 하나가 있었다.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였다. 하루 6번 다니는 그 버스의 마지막 운행은 밤 10시 50분. 종점인 하율리 경로당 앞에 닿으면 밤 11시 30분이 되었다. 강민호는 그 노선을 30년째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37살에 이 버스에 올랐다. 당시엔 머리카락이 제법 있었고 허리도 꼿꼿했다. 지금은 67이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허리는 장시간 운전으로 굽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다. 핸들을 잡으면 그 손에서 30년의 기억이 진동했다. 마지막 버스는 언제나 조용했다. 낮 시간대엔 장 보러 나간 할머니들, 읍내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로 제법 북적였지만 밤 10시 50분 차는 달랐다. 대부분의 날 승객은 단 한 명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년 동안 그 마지막 버스를 꾸준히 탄 승객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 노인이었다. 처음 그 노인을 태웠을 때 민호는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했다. 읍내에서 타서 하율리 종점까지 가는 노인, 그것뿐이었다. 당시 노인은 50살 남짓으로 보였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짐은 없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노인은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요금을 낼 때도 내릴 때도 그저 동작으로만 모든 것을 처리했다. 민호도 딱히 말을 걸지 않았다. 운전기사란 원래 그런 것이다. 태우고 달리고 내려주는 것. 그런데 그 노인이 다음 날도 탔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노인은 빠짐없이 나타났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추석 연휴 전날 밤에도 노인은 읍내 정류장에 서 있었다. 똑같은 자리, 뒷자리 창가.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하율리 종점에서 내렸다. 30년이 그렇게 흘렀다. 민호는 그 노인을 마음속으로 하율리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이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어볼 기회도, 물어볼 이유도 딱히 없었다. 그저 밤마다 나타나는 사람. 마지막 버스에 단 한 명인 승객. 올해 민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군청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 달 말로 2번 노선 자체가 폐선 예정이라고 했다. 이용객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다. 낮 시간대 승객은 그나마 있지만 마지막 회차는 수십 년째 적자였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는 여느 때처럼 10시 50분 차를 끌고 읍내를 출발했다. 정류장에는 노인이 서 있었다. 늘 그랬듯이. 노인은 버스에 올랐다. 요금함에 동전을 넣고 뒷자리로 걸어갔다. 민호는 백미러로 노인을 확인하고 출발했다.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와이퍼가 좌우로 흔들리며 빗물을 쓸었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민호는 생각했다. 이제 한 달 남았구나. 한 달 후면 이 노선이 사라진다. 한 달 후면 자신도 이 핸들을 잡지 않는다. 그리고 한 달 후면 저 노인도 이 버스를 타지 못한다. 30년을 함께 달렸는데 이름 하나 모른다. 민호는 백미러 속의 노인을 다시 보았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속의 산자락이 어둠에 가려 형체만 어렴풋했다. 노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혹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듯.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냥 달렸다. 하율리 종점에 버스가 멈췄을 때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통로를 걸어왔다. 민호가 문을 열어주었다. 노인이 내렸다. 빗속으로 발을 내딛는 노인의 뒷모습을 민호는 늘 그랬듯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날 노인이 멈췄다.
계단 아래 빗속에서 노인이 뒤를 돌아보았다. 민호는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30년 동안 노인이 뒤를 돌아본 적은 없었다. 내리면 언제나 곧장 걸어갔다. 그런데 오늘은 돌아서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이 민호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민호는 그 눈빛을 쉽게 지우지 못하며 빈 버스를 돌렸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 이후 민호는 하율리 어르신의 눈빛을 자꾸 떠올렸다. 30년을 함께 달린 사람의 눈빛이 왜 그토록 생경하게 느껴졌는지 알 수 없었다. 뭔가를 말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날씨 탓에 발걸음이 느렸던 걸까? 민호는 그런 생각을 곱씹다가도 이내 핸들에 집중했다. 운전을 하면 생각이 단순해졌다. 속도, 커브, 정류장 간격. 몸이 30년을 기억하고 있어서 손이 먼저 움직였다. 머리가 딴 데가 있어도 버스는 제 길을 갔다. 그 밤도 10시 50분에 읍내를 출발했다. 비는 그쳐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나와 있었다. 산길을 오르자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이 펼쳐졌다. 버스 헤드라이트가 도로를 환하게 밀어내며 나아갔다. 뒷자리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백미러로 노인을 확인했다. 노인은 오늘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로 그 자세도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버스는 중간 정류장 두 곳을 지나쳤다. 아무도 없었다. 흔들리는 산길을 오르며 민호는 조심스럽게 커브를 돌았다. 그때였다. 저기요.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목소리였다. 낮고 굵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 저기요. 기사님. 민호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30년 동안 그 노인은 단 한 번도 말을 건 적이 없었다. 민호는 천천히 백미러를 조정했다. 노인이 앞을 보고 있었다. 민호의 눈을 향해. 예, 말씀하십시오. 민호의 목소리도 조금 떨렸다. 노인이 잠시 침묵했다. 버스는 커브를 돌았다. 창밖으로 산 아래의 불빛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 노인은 그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줬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 사실 여기 살지 않아요.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들을 꽉 쥐었다. 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엔진이 계속 돌았다. 도로가 계속 뒤로 흘렀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순간 멈춰버린 것 같았다. 여기 살지 않는다고? 30년을 하율리 종점에서 내렸는데 민호는 말을 잃었다. 백미러 속에 놓이는 민호가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설명을 이어가려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저 오래 묵혀둔 말을 꺼내놓은 사람처럼 조용히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럼 어디 사세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종점까지는 아직 20분 남아 있었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물어선 안 될 것 같았다. 그 말 한마디가 30년의 무게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운전대를 잡은 손이 먼저 느꼈다. 하율리 종점에 버스가 섰다. 노인이 일어나 걸어왔다. 민호가 문을 열었다. 노인이 내렸다. 오늘은 돌아보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곧장 걸어갔다. 민호는 노인의 뒷모습이 어둠에 잠기는 것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버스에서 내렸다. 어르신. 민호가 불렀다. 노인이 멈췄다. 돌아보지 않은 채로 내일 밤에도 나오실 겁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마을 이장 박 씨를 찾아갔다. 박 씨는 민호보다 3살 많은 70살로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손이 크고 거칠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사정은
송금 보듯 꿰고 있었다. 하율리 종점에 매일 내리는 노인 아십니까? 박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키가 이 정도 되고 늘 낡은 점퍼를 입으시는 어르신이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하율리에 그런 어른은 없는데 거기 지금 사는 사람이 5집도 안 되거든. 다 알지. 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분이 어젯밤에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살지 않는다고. 박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3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그 버스를 탔다고? 예. 그럼 매일 밤 뭘 하러 거기 가셨던 거요? 민호도 그 대답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딸 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은 도시에서 조그만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주말마다 내려오겠다고 하던 참이었다. 아빠, 그 노인이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런데 어젯밤에 처음 말을 했어. 응, 무섭지 않았어?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무섭다기보다 뭔가 많이 지쳐 보이셨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셨거든. 수연이 조용해졌다. 아빠, 혹시 그분이 치매 같은 건 아닐까? 아니야. 눈이 너무 또렷하셔.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는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마을 골목이 보였다. 낮게 드리운 구름이 사너리를 감았다가 풀렸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마당을 비추었다. 30년. 민호는 그 숫자를 되짚었다. 30년 전이라면 그 노인이 하율리 종점에 내리기 시작한 시기다. 당시 노인은 50살 남짓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80이 넘었을 것이다. 30년 동안 매일 밤 읍내에서 버스를 타고 하율리 종점에 내렸다. 그리고 여기 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인은 3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종점에 내려서 어디로 갔던 걸까? 민호는 그날 밤 일찍 읍내 정류장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간이었다. 승객들을 태우고 내리는 낮 회차를 마치고 막차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시 40분.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언제나처럼 정류장으로 걸어왔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민호는 버스 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그냥 버스를 기다렸다. 오직 버스만을. 민호가 문을 열었다. 노인이 탔다. 요금함의 동전. 뒷자리. 창가. 30년의 동작이 그대로 반복되었다. 민호는 출발하기 전에 백미러를 보았다. 노인은 벌써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노인이 반응했다. 눈이 백미러 쪽으로 향했다. 어제 하신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오래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민호는 말을 재촉하지 않았다. 노인이 말을 꺼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커브를 돌고 좁은 다리를 건너고 소나무 숲이 양쪽으로 늘어선 구간을 지나는 동안 버스 안은 조용했다. 그러다 노인이 말했다. 여기 묻힌 사람이 있어서요. 민호의 손이 살짝 흔들렸다. 하율리 뒷산 공동묘지에 아내가 거기 있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30년 전에 아내가 거기 묻혔어요. 그때부터 왔습니다. 매일 밤, 매일 밤. 묘소에 가신 겁니까? 예, 낮에는 못 가요. 낮에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서. 민호는 그 말에서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멀리서 오십니까, 어르신? 읍내에서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어요. 거기 살아요. 30년째. 읍내.
버스 출발점. 그러니까 노인은 30년 동안 읍내에서 살면서 매일 밤 마지막 버스를 타고 하율리 뒷산의 아내 묘소에 갔다가 걸어서 돌아갔거나 어떻게든 돌아온 것이다. 돌아오실 때는요? 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걸어요. 3시간 걸려요. 새벽 3시쯤 읍내에 들어와요. 민호는 말을 잃었다. 30년을 매일 밤 왕복 3시간 산길을 걸었다는 말이었다. 80이 넘은 지금도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아니, 지금은 어떨지 모른다. 예전보다 힘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왜 낮에는 오시면 안 됩니까? 노인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들이 여기 있어요. 이 마을에 아들이 나를 보면 안 돼요. 민호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 피해 다닌다는 뜻인가? 왜? 버스가 종점에 가까워졌다. 노인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어르신, 저희 버스가 다음 달 말로 폐선됩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인의 동작이 멈췄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군청 게시판에 붙어 있었어요. 노인이 다시 걸어왔다. 문 앞에 섰다. 민호가 문을 열었다. 노인이 내리다가 멈추었다. 30년 동안 태워줘서 고마웠어요. 기사님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문이 닫혔다. 민호는 그 말을 한참 가슴에 품고 앉아 있었다. 수연이 주말에 내려왔다. 민호는 딸과 마주 앉아 국밥을 먹으며 노인의 이야기를 꺼냈다.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럼 그 노인이 30년 동안 아들한테 숨어서 아내 묘소에 다닌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들이 왜 만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아직 모르겠어.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빠, 그분 사연이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아. 괜찮아? 계속 들어도? 민호는 조금 웃었다. 괜찮아. 30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버스를 탄 사람이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게 뭔가 필요한 게 생긴 거 아니겠어.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에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마지막 버스를 몰았다. 노인이 탔다. 버스가 출발하자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마치 어젯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아들은 하율리에서 농사 지어요. 지금도. 아, 30년 전에 제가 그 아이를 두고 나왔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민호는 숨을 참으며 들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아들이 25이었어요. 저는 그때 도망쳤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맞아요. 도망쳤어요. 어디로요? 그냥 멀리. 처음엔 여기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 보니 아내가 보고 싶었어요. 묘소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읍내로 왔어요. 아들이 있는 마을 바로 옆 읍내로. 아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거기 계신걸? 모르죠. 30년 동안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민호는 핸들을 쥔 채로 노인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아내가 죽자 도망쳤다. 아들을 두고 떠났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하고 읍내에 왔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들 몰래 아내 묘소에 다녔다. 아드님이 원망하실 것 같아서요. 원망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노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들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가 죽기 전에 아들이 알면 안 되는 잘못이요. 버스가 종점에 멈추었다. 오늘 밤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밤이 거듭될수록 노인의 이야기는 한 겹씩 벗겨졌다. 민호는 알게 되었다. 노인의 이름이 이덕수라는 것을. 이덕수는 30년 전
이 마을에서 작은 전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아내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했다. 아들 재영은 25세 읍내 농협에서 일했다. 그해 아내가 암으로 쓰러졌다.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덕수는 그 무렵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전파사 장사도 신통치 않았다. 아들 재영이 모은 돈을 보태고 동네 이웃들에게 빌리고 어떻게든 치료비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내는 1년 만에 세상을 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재영이가 모아온 돈 있잖아요. 치료비 낸다고 가져온 돈. 어느 밤 덕수가 말했다. 저는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딴 데 썼어요. 민호는 조용히 들었다. 빚 갚는 데 썼어요. 아내 몰래. 재영이한테도 말 안 하고 치료비로 쓴다고 받아놓고 반은 치료비로 반은 제 빚 갚는 데 썼어요. 버스 안이 고요해졌다. 아내가 그걸 알았어요. 죽기 직전에 알았어요. 제가 고백했거든요.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눈을 감았어요. 재영 씨는요? 몰라요. 재영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앞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죽기 전에 그 고백을 한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숨기고 30년을 도망 다닌 것은 엄연히 회피였다. 그러나 민호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어르신, 민호가 말했다.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덕수가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버스가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버스가 없어지면요. 걸어서 다니기엔 이제 힘들어요. 무릎이 안 좋아요. 아마 묘소에 못 가게 되겠죠. 그럼 아들한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종점에 버스가 섰다. 덕수가 내렸다. 민호는 차창으로 덕수의 뒷모습을 보았다. 어둠 속으로 천천히 아주 조금 절뚝이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30년의 무릎이 이제 한계에 와 있었다. 수연이 다시 내려왔다. 이번엔 주말이 아니라 목요일이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고 약국 문을 동료에게 맡기고 내려왔다. 민호는 딸에게 덕수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다. 수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빠, 그 어르신 많이 외로우셨겠다. 그렇겠지. 죄책감이 있는데 용서받을 기회도 못 만들고. 근데 용서받으러 가기는 또 무서운 거잖아.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빠, 시간이 없잖아. 버스가 없어지면 그 어르신 어떻게 해? 그걸 모르겠어.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하율리에 가볼게. 이재영 씨 있는지 알아볼게. 내가?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지. 민호는 딸을 바라보았다. 위험하지 않겠어? 수연이 웃었다. 그냥 마을 구경 가는 거야. 인사 좀 나누고 오는 거지 뭐. 다음 날 오후. 수연은 하율리에 갔다. 작은 마을이었다. 5가구. 아니 정확히는 4가구. 가장 큰 집에서 농기계 소리가 났다. 수연이 마당 쪽으로 걸어가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빛이 굳어 있었다. 누구요? 안녕하세요. 저 읍내서 왔어요. 이 마을에 혹시 이재영 씨 계세요? 남자가 수연을 보았다. 내가 이재영인데요. 수연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공영버스 폐선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다. 재영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버스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 있으니까요. 어른들이 문제겠죠. 이 마을에 어르신들이 좀 계세요.
다들 나이 드셨죠. 근데 버스 탈 정도는 아니고. 수연이 마지막 버스 이용자에 대해 묻자 재영이 고개를 저었다. 밤 버스는 이쪽 동네 사람들은 잘 안 타요. 누가 타는지도 모르고. 수연은 재영의 얼굴을 살폈다.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 어딘가에 오래된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 말하기 싫은 무언가를. 수연은 인사를 하고 마을을 나왔다. 차 안에 앉아서 한참 생각했다. 이재영은 30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은 걸까? 아니면 찾다 포기한 걸까?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건지 섣불리 짐작할 수 없었다. 폐선까지 열흘이 남았다. 민호는 그날 밤 버스를 끌고 읍내를 출발했다. 덕수가 탔다. 민호는 오늘도 말을 기다렸다. 덕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산 중턱에 접어들 무렵 입을 열었다. 기사님, 아들 한번 보고 싶어요. 민호는 핸들을 꽉 쥐었다.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고 싶어요. 얼굴만. 민호는 한참 생각했다. 제 딸이 하율리에 가서 아드님 봤어요. 덕수가 반응했다. 몸이 약간 굳는 것이 백미러에 보였다. 어떻게 생겼대요? 머리가 희끗하고 눈빛이 좀 굳어 있다고 했어요. 덕수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많이 늙었겠네. 나 닮아서 일찍 늙거든요.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눈이 웃지 않는 웃음이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예, 30년 동안 아드님이 아버지를 찾지 않았나요? 덕수가 잠시 침묵했다. 찾았어요. 처음 몇 년은. 그래요? 읍내까지도 왔었어요. 제가 숨었죠. 방 창문 너머로 보면서 숨었어요. 아들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찾는 걸 보면서. 민호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아들이 찾는데 방 안에 숨어있는 아버지. 찾는 사람과 숨는 사람이 같은 읍내에서 스쳐 지나간다. 그것이 30년 전의 일이었다. 아들이 찾는 걸 왜 피하셨어요? 만나면 말을 해야 하잖아요. 돈 이야기를. 그게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우세요? 지금은 무섭기보다 미안하죠. 그때 그렇게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버스가 종점에 닿았다. 덕수가 일어서다가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봐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늙고 보니까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그 말에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덕수가 내렸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가 들을 리 없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은 말이었다. 어르신, 아드님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폐선 전날 밤, 민호는 그날 오전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내일 이 시간이면 이 노선은 끝난다. 그리고 덕수는 더 이상 이 버스를 탈 수 없다. 덕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 묘소에 가지 못하게 되면 덕수의 30년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오후에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이재영 씨 다시 만나고 왔어. 오늘 솔직하게 물어봤어. 아버지 찾은 적 있냐고. 민호는 숨을 참고 다음 문자를 기다렸다. 찾았대. 5년 넘게 찾았대. 근데 못 찾았다고. 그리고 나서 그냥 포기했다고. 아버지 죽은 줄 알았다고. 근데 아빠, 이재영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민호는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그리고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오늘 밤 마지막 버스 시간에 하율리 가줄 수 있어? 뭐 하려고? 덕수 어르신이 내리면 아드님이 거기 있었으면 해서. 수연이 잠시 침묵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재영 씨한테 연락해줘. 오늘 밤 하율리 뒷산공동묘지 근처에 와달라고. 왜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거기 있다고 해줘. 전화 저편에서 수연이
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아빠. 그날 밤 10시 50분. 민호는 버스에 올랐다. 평소처럼 출발했다. 정류장에 덕수가 서 있었다.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나온 것 같았다. 덕수가 버스에 올랐다. 요금함에 동전을 넣었다. 뒷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다. 덕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앞을 보고 있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버스가 출발했다. 산길을 올랐다. 오늘은 달이 밝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보름달이 가득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달빛이 내려앉아 도로가 은빛으로 빛났다. 민호는 그 길을 천천히,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달렸다. 덕수가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예,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사님 덕분에 30년 다녔어요. 저야 그냥 버스 운전한 거지요. 아니에요. 기사님이 매일 밤 거기 있어줬으니까 저도 갈 수 있었어요. 혼자 걸어서 갔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민호의 눈이 뜨거워졌다. 종점이 가까워졌다. 민호는 버스를 멈추기 전에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오늘 하율리에 누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덕수가 반응했다. 누가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버스가 종점에 섰다. 문이 열렸다. 덕수가 내렸다. 달빛 아래 종점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이재영이었다. 수연에게 연락을 받고 왔다. 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말 한마디에 차를 몰고 왔다. 뭔 소리냐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다가 아니라는 말에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왔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섰다. 덕수와 재영, 아버지와 아들. 30년이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재영은 처음엔 덕수를 바라보기만 했다. 늙고 여인 얼굴, 낡은 점퍼, 무릎이 약간 굽은 걸음새. 그 모습을 한참 보더니 입술을 꽉 다물었다. 덕수는 아들 앞에 섰다. 30년 만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비해온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냥 섰다. 재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살아 계셨네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덕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 있었다. 미안하다. 세 마디였다. 재영이 눈을 감았다. 민호는 버스 안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문을 닫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달빛 아래에 두 사람이 보였다. 수연이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재영이 눈을 떴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어머니 산소는 제가 돌봤어요. 아버지 올 줄 알고. 계속. 덕수의 몸이 떨렸다. 알았어. 거짓말이에요. 몰랐겠죠. 재영이 조용히 웃었다. 쓸쓸하고 지쳐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오래 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냥 혹시나 하고 돌봤어요. 아버지 올 수도 있으니까. 30년 동안 덕수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재영이 말을 이었다. 돈 얘기요. 치료비. 덕수가 굳었다. 알아요. 어머니가 말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덕수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고백했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그러는 거 이해한다고. 달빛이 산 위로 높이 떴다. 민호는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그 말을 들었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용서했다. 단지 덕수가 몰랐을 뿐이었다. 30년 동안 도망 다녔던 그 죄를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놓아주었는데 덕수는 그것을 모른 채 30년을 혼자 짊어지고 다녔다. 덕수가 무릎을 꺾었다. 달빛 아래
늙은 아버지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재영이 황급히 몸을 숙여 아버지를 일으켰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못했다. 두고 도망쳐서 찾으러 왔을 때 숨어서 알아요. 용서가 안 돼도 좋아.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 재영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품 안으로 당겼다. 두 사람이 달빛 아래 서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에 손을 올렸다. 손이 떨렸다. 늙고 거친 손이 30년 만에 아들의 온기를 느끼며 떨었다. 민호는 그 장면에서 눈을 돌렸다. 눈물이 났다. 달빛 아래, 빈 산길, 마지막 버스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30년 전에 끊어졌던 것이 오늘 밤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버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차를 돌렸다. 돌아가는 길, 달이 산 위에 높이 떠 있었다. 30년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달빛 속에 저물었다. 버스는 산길을 내려왔다. 가로등 없는 어둠 속을 헤드라이트로 밀어내며 민호는 핸들을 잡고 이 길을 마지막으로 달렸다. 내일이면 이 노선은 없어진다. 이 버스도 차고지로 돌아가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이 버스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밤 비로소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었다. 민호는 읍내로 들어오며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봄의 끝자락, 아직 서늘한 바람이었지만 그 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30년을 함께 달린 사람, 이름도 몰랐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처음 말을 걸었고 그 말 하나가 30년을 바꾸었다. 버스가 차고지에 들어섰다. 민호는 엔진을 껐다. 조용해졌다. 그는 한동안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앉아 있었다. 차고지의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냈다. 먼지가 빛 속에 떠다녔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다. 문을 닫았다. 그 소리가 차고지에 울렸다가 사라졌다. 마지막 버스가 멈췄다. 30년의 밤이 끝났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달빛 아래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걷고 있을 것이었다.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다시.